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국어 기말고사 리뷰 및 다가올 여름방학 국어교과 학습 가이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저는 미래국어관에서 우리 창동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국어 과목 가르치고 있는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특히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첫 학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지나간 시험을 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짚어야 할 사항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번 기말고사 그래도 문법은 문법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문법 파트 의문의 변동이라는 단원이 시험에 들어갔고요. 사실 난이도 자체는 평이하게 낸 편이었습니다만 우리 항상 국어에서 문법이 가지는 그 난해함이란 특히나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은 그래도 문법 나름의 까다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문학, 어쨌든 우리 앞에 현대시가 한 편 들어가긴 했었지만 굉장히 평이하고 또 문제도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문학의 주가 되는 작품 2가지, 우리 희곡이었던 결혼, 그 다음에 소설이었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2작품 같은 경우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의 벽이 상당했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사실 우리 창동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외부 지문에 당황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대처를 했으리라 기대하지만 역시나 외부 지문의 숙제도 우리에게는 계속된다라는 거 명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적 동향을 예상해 보자면요. 물론 현재 지금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등급 정보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이런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고 실제 점수 때도 그렇고 중간고사 대비 약간 난이도는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수 때도 아마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제가 약간이라 써놨는데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부터 낮은 점수 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1등급 점수대 컷이 80점 중후반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90점 초반이었던 걸 생각하면 1등급 컷 점수가 약 5점에서 6점 정도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이라면 평균 점수 때는 더 떨어집니다. 평균 점수는 아마 10점에서 크게는 한 12점, 15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법 중간고사 때보다는 까다롭게 접한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한 챕터별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크게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런 순서대로 이번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린트로 이제 진도가 나갔던 시험 범위 작품인데요. 2문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의 변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법 영역 자체가 가지는 까다로움, 철저히 암기해야 되고 나름의 공식이 있고 실수 없이 공식에 대입해야 결과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약간 국어 같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 까다로움에 대비해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르기 문항, 답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창동고등학교 대대로 1학년 시험에서 심지어 정답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답이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이라 판단되는 선택지를 모두 골라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까다롭겠죠. 더불어 외부 문법 지문을 상당히 긴 지문을 연계해서 출제했어요. 또 보기 지문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개수를 모두 세서 다시 말해 이 개수를 세는 문제도 하나만 잘못 세도 정답을 고를 확률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통해 나름의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번에 학생들 많이 틀려온 문제가 6번이었어요. 적절한 것 모두 고르면 답이 2번, 3번, 4번이었는데요. 간혹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설마 답이 3개겠어? 네, 라는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동고등학교에서 이전 선례를 살펴볼 때 모두 고르시오 문제 정답이 1, 2, 3, 4, 5 5개 전부 다 정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정답의 개수에 대해서는 결코 섣불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꼼꼼히 확인하고 네,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 자신 있게 정확하게 네,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문법 지문 유형이에요. 제가 사실 한 반 정도만 잘라놨는데요. 이만큼이 밑에 더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앞부분에서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 자, 뭐, 변천과 변동, 뭐, 자생적 변화, 결합적 변화, 이런 것들, 우리 1학년 교과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체감상 어려웠을 수도 있다. 실제, 9번과 10번 두 문제를 연계해서 냈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또 모두 고르시오를 연결하면서 나름의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의문의 변동 현상들과 항상 맞물려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의문의 변동 규칙 내지는 현상이 이 처음 보는 글에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고요. 선택지를 판단할 때도 이 보기 지문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의문의 변동 규칙과 관련돼서 1차적으로 선택지를 판별하고 버릴 수 있는 선택지들은 제거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운이 좋게 정답이 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배운 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충실히 활용하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 몇몇 문제들이 좀 적중문항 사례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아까 그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6번 문제. 사실 뭐 모두 고르시오를 떠나서 구개음화의 다양한 현상들, 자, 미다지, 가치, 바틀, 반일, 디디다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근데 저희 미래국어 예상문제집에 있었던 문제, 역시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표를 줬는데 가치, 해돋이, 미다지, 바틀, 디디다, 반일 시험에 출제된 5가지 유형이 이 표에서 이미 모두 학생들이 한번 예상문제를 풀면서 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모두 고르시오에서 삐끗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지만 사실 저희 미래국어학원 친구들 이 내용 자체들을 모르는 경우들은 크게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문제집을 통해 충분히 연습시킨 부분들이 잘 적중이 됐다는 사례고요. 자, 또 다른 적중 사례입니다. 자, 비음화와 관련돼서 의문의 교체 현상을 물었는데요. 우리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 답이 5번이었죠. 우리 비음화는 좋은 방법은 변하지만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 현상입니다. 역시나 저희 예상문제집에서 비음화와 관련돼서 아래 보기를 통해 뭐 좋은 위치를 갖게 한 건지 좋은 방법을 갖게 한 건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었고요. 마찬가지 또 다른 문제에서 심지어 유형은 굉장히 비슷하죠. 기역, 니은, 디귿, 비워놓고 그래서 좋은 방식만 바뀌는군요. 좋은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좋은 방식만 바뀌는군요. 이런 식의 예상 문제 연습을 통해서 우리 기말 출제문항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역시나 잘 적중된 사례죠.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우리 이제 의문 변동이 한 단어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를 몰았어요. 뭐 같은 유형이 2번 일어날 때 서로 다른 유형의 의문 변동이 2번 일어날 때를 물었고요. 역시나 저희 예상 문항을 통해서 이제 교체가 뭐 2번 일어난다, 혹은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그래서 단어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 사실 난이도 자체는 무난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모두 고르시오라든지 뭐 개수를 고르시오라든지 이런 식의 함정에만 빠지지 않았다면
네,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문학 영역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공언을 했었습니다. 문법에 비해서 문학 부분 이번에 어렵게 내겠다라고. 자, 일단 결혼은 희곡이에요. 네, 연극 대본이죠. 또 교과서 범위에 충실하게 나왔고 특히나 프린트로는 이 희곡 전문이 제공이 됐어요. 시험 범위로. 그중에 우리 앞부분, 네, 그래서 일부 프린트 범위가 추가로 출제가 됐고 우리 항상 희곡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극갈래 특유의 특징, 특히 뭐 소설과 비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이번 시험에서도 막 지시문을 비워놓고 어떻게 연출할까요? 네, 지시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 결혼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 뜬금없이 외부 지문으로 소설 껍빛단리의 일부가 연계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껍빛단리 당연히 시험 범위에 전혀 없었던 작품입니다. 물론 우리 중학교 교과에 이 껍빛단리가 있어서 일부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고 우리 아마 1학년 친구들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친구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또 분량이었던지라 이런 식의 긴 외부 지문이 등장할 때는 항상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 더불어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부 지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모자랐어요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간 관리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길게 보면 빨리 좀 개선하고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독해의 속도라든지 정확도,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는 요령,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연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주요 문항 보시면 결혼에서 까다로웠던 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기 지문의 내용이 학생들이 뜨악 싶은 것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제사의 벽, 또 오브제, 자, 이런 명칭들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면적인 난이도, 표면적으로 변별력을 높였지만 레이는 선택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12번의 보기 지문 제사의 벽이라는 건 우리가 결혼이라는 연극에서 관객의 참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충분히 한 중요한 출제 파트였습니다. 또 이제 오브제라는 거에서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혼의 모든 오브제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요. 결국 선택지에 나온 것들 보니까 이 희곡, 이 연극에서 활용한 소품들의 각각의 의미 내지는 기능을 묻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이 까다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반드시 선택지를 차근차근 읽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접목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역시나 적중 사례를 좀 보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부분 말고요. 이번 시험에 출제된 이 결혼 전문의 앞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소재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기능과 관련된 얘기는 항상 우리가 앞부분이 출제가 될 때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결혼의 회중시계와 껍빛달리의 회중시계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풀었네요. 특히나 아마 껍빛달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잘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미래국어학원 제가 강의할 때 여기 판서를 보시면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 시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사실 이 답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전반부에서 회중시계라는 소재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시험 보러 간 친구들도 다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교과서가 아닌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에 입각해서 중요한 학생들이 인지해야 하는 중요한 소재라든지 포인트들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적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적중 문항 사례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갈래 특성 묻는 문제. 자, 희곡의 갈래, 희곡의 특성. 자, 그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직접 드러낸다. 그다음에 현장성이 강하다. 자, 근데 이런 얘기들 저희 예상 문제집에 네, 문제를 통해서 네, 희곡의 특징만을 골라내는 연습들 네, 학생들이 충분히 하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 맞아온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아고사입니다. 네,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범위 자체는 교과서 범위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사실 역시나 프린트로 전문을 주셨고 전문이라 시험 범위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간 김이 새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기본 유형에 철저하게 빈틈없이 출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설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서술 방식도 물어봤고요. 인물 제시 방법도 물어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 특히나 특정 어휘의 뜻풀이 그러니까 적용 어휘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란 문제들은 빈틈없이 다양하게 출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 9켤레 구도로 남은 사회 이 소설 부분에서 고난이도의 외부 지문이 상당히 많이 연계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앞에서 다 맞춰놓고 뒤에 소설에서 다수의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수라든지 뭐 한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간고사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국어를 배울 때 요구되는 역량들 이를테면 문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 어휘력,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 개념 숙지 및 적용 네, 이런 문제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개념들도 네, 고등교과에서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출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수능형 문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두루두루 국어의 기초 체력들을 길러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주요 문항 살펴보면 사실 그래서 보기심은 보시면 네, 우리 22번 같은 경우는 네, 빡빡하게 보기지문을 줬어요. 물론 그나마 학생들이 읽기에는 편한 보기지문이었을 겁니다. 24, 25번이 물려있었던 이 보기지문 역시나 제가 한 반 정도만 잘라놨거든요. 아예 단독의 독서 지문을 줬습니다. 네, 비문학 지문을 툭 하나 주더니 이 소설과 연계하고 심지어 25번은 보기에서 사례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네,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소설도 알아야 되고 독서 지문도 알아야 되고 추가 사례 지문도 알아야 되고 선택지까지 4가지가 다 일관되게 연결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뭐 문제 답 자체는 워낙 티가 나게 1번이긴 했는데요. 1학년 친구들이 구조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겠다 네, 하는 겁니다. 더불어 또 뒤에 나머지 그 두 문제가 26번은 또 네,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한 문제 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바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양쪽으로 벌써 아이들이 계속 외부 지문에 외부 지문, 연속되는 외부 지문을 읽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마지막, 네, 이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과 비교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의 외부 지문들이 쏟아질 때 차분한 독해와 더불어 시간 안배, 항상 신경 쓰는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또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방학 때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을 저희가 적중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은 문제, 이를테면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 네, 저희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두 문제 말고도 서술상 특징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해왔습니다. 또 인물 제시 방법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저희가 두 문제만 가져왔지만 네, 인물 제시와 관련돼서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구분하는 거 네, 우리 소설에서 필수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연습을 시켜서 보냈고요. 네, 우리 친구들 잘 풀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학기 기말고사 상당히 까다로웠던 시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우리 2학기에 우리 친구들 국어 어떻게 진행되느냐 대략의 단원 구성은 이런데 사실 6단원은 문학 단원은 아닌데요. 자주 출제되는 게 그 6-2단원에 있는 시나리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나 시나리오 특유의 어떤 관례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네, 뭐 여러 가지들 뭐 소설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연출 방안 또 뭐 촬영 방안
뭐 촬영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단원, 문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문법 요소, 그리고 특히나 중세국어. 우리 중세국어, 우리 학생들의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름방학에 꾸준히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8단원은 고전문학. 그래서 우리 특히나 작년, 재작년쯤부터 우리 1학년 2학기 때 이 창동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1학년 2학기 때 이 고전시가 문학사를 많이 시험 범위로 채택을 합니다. 작년에도 역시나 창동고 친구들, 그러니까 1년 선배들, 작년 1학년 2학기 때 고전시가 문학사를 시험을 봤었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9단원은 이제 화법과 관련돼서 우리 토론, 특히나 토론에서 우리가 토론의 꽃이라고 하는 제일 복잡한 구조,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해마다 뭐 시험 범위 포함 여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강의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때 우리 1학년 친구들, 창동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저희 여름방학 한뼘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낯선 만큼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중세국어 문법.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훈민정음 혹은 용비어천가 원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같은 국어지만 조선시대에 쓰던 형태의 국어들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학생들은 거의 외국어 같이 인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발음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 글자, 각 단어들의 세부적인 문법 원리 또 차근차근 학습할 예정이고요. 나아가 주요 작품,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도 우리 1장, 2장, 125장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학원에 이런 이제 자주 출제되는 주요 작품의 본문 독해 및 응용까지도 저희가 한번 완벽하게 방학을 기점으로 중세국어 마스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문법 요소는 저희 공부 어떻게 하나요? 문법 요소는 저희 여름방학을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특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 공지가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문법 요소 같은 경우도 우리 문법이 약한 친구들 방학 중에 특강을 통해서 좀 미리 선행학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전시가 문학사. 역시나 학생들이 기본이 없이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가요, 병기체가, 뭐 시조, 가사 등등등 거쳐서 우리 시대순에 따라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학사를 학습할 예정이고요. 주요 갈래별 특징,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생들이 오히려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뭐 추론하는 것들은 잘하는데요. 시조의 특징이 뭔가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툭 주고, 자, 이 작품은 고려가요인가요? 시조인가요? 가사인가요? 작품을 보는데 갈래가 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래별 특징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갈래별 특징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이 특징을 묻는 경우 여기서 빵꾸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불어 자, 그런 특징들을 대표 작품에 적용해 가면서 습득하는 연습들을 이번 방학 중에 1학년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남은 1시간 저희 정규 수업이 3시간씩인데 1시간 1시간, 중세국어 1시간, 고전시간 문학사 1시간, 마지막 현대소설 독해 연습은 네버엔딩.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설 독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긴 호흡으로 읽는 걸 까다로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학년에 어차피 문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작품들 위주로 해서 전문 읽기를 할 겁니다. 소설 전문을 제공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주요한 부분들을 좀 문제와 연결시켜서 특히나 우리 뭐 어쨌든 실전 문제 풀이에 접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본문 주어졌을 때 맥락을 충실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여름방학에 충분히 습관화가 되고 체득이 되도록 반복해서 여름방학 5주 내지는 6주간 계속해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매주 보고 있는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한 희망자들을 엄선해서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직 1학년 학생들이 뭐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이 아직 없을 수 있지만
추후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수시로 갈 거라 나는 내신 대비만 할래요. 나는 모의고사는 안 할래요. 라고 하기에는요. 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모로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내신 수준에 맞게 이제 입시원서를 써놓고도 우리 최저라고 하죠. 네, 이 국어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진학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게 무서워서 내신 관리를 잘 해놓고도 한참 떨어지는 학교에만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차근차근 모의고사 대비해 나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 뭐 지금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신 시험이 결국은 수능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의고사 대비는 내신 향상에도 충분히 서로 교차되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어는. 그래서 우리 신청한 희망자들 풀이 설계하는 법부터 본문 읽는 법, 오답 정리하는 법까지 저희가 실전적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학원에서도 몇 번 보고 있는데 모의고사가 아직 낯설고 까다로운 친구들 신청해서 좀 방학에 심화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모의고사 푸는 연습들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학기 기말고사 리뷰 및 여름방학 국어교과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어쨌든 여름방학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부족한 기본기를 다잡고 아직 낯선 부분들을 빨리 적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충실히 제공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